부산 영도는 바람이 빠릅니다. 겨울이면 더 그렇지요. 바닷내음이 옷깃에 붙고 골목 끝에서 다시 밀려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작은 건물 1층, 유리문에 붙은 종이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열쇠를 돌립니다. 제가 요양센터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형광등이 켜집니다. 저는 전미경입니다. 56입니다. 혼자 삽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집으로 찾아가 돌봐드리는 일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스케줄을 짜고 보호자와 통화하고 약 봉투를 확인하고 식사 시간을 맞춥니다.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작은 일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아침엔 가장 먼저 노트를 펼칩니다. 표지엔 날짜가 줄줄이 적혀 있어요. 저는 기록을 합니다. 습관이라기보다 제 방식의 버팀이지요. 김정자 어르신, 오늘은 죽방 공기. 박만수 어르신, 오후에 기침 잦음. 이금래 어르신, 손을 오래 잡아달라 하심. 이런 문장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 노트의 맨 위에 똑같은 질문을 적습니다. 유산이란 무엇일까? 뉴스를 보면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형제끼리 경찰을 부르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서류부터 찾습니다. 저는 그런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곤 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남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길 것이 없어서 더 미안한 마음. 또는 남겨도 결국 싸움이 될까봐 더 두려운 마음. 그런데요. 제가 받은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전미경 집에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고 평생 못 들을 줄 알았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람으로 불러주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요. 지금은 아직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시작만 하려 합니다. 왜 제가 이름에 그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꼭 불러드리려 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 하나가 어떻게 한 집안의 문을 열고 닫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군산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문이 닫히는 소리만 크게 들렸지요. 엄마는 어느 날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은 건 저와 몇 장의 생활비 영수증,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빈자리였어요. 저는 친척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아이는 늘 눈치를 봅니다. 젓가락 소리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배고픔보다 너는 여기까지라는 경계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저는 늘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아, 거기, 너. 이렇게 불리면 제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무릎이 늘 부어 있었지요. 그런데도 저를 부를 때만은 꼭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경아, 와서 밥 먹자. 미경아, 머리 묶어라. 바람 센 날엔 감기 든다. 미경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할머니는 제가 울고 있으면 큰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한번 쓸어주고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를 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산다. 근데 이름을 잃으면 못 산다. 사람은 이름으로 버틴다. 그 말이 그땐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따뜻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누가 보면 무뚝뚝하다고도 합니다. 속상해도 말을 아끼고 기쁜 일도 크게 티를 내지 못합니다. 대신 일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필요한 걸 미리 챙깁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공장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빨라야 했지요. 오전엔 김치찌개를 끓이고 오후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병원 청소도 했습니다. 바닥을 닦다 보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생활이 힘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버텼습니다. 그래도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영도에 작은 센터를 차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내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부를 때 꼭 이름을 씁니다. 직함이나 호칭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는 순간 그분들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지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미경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미경 씨 맞지요? 저는 그 씨라는 말에 순간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묘하게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지요. 그 목소리는 제가 잊고 살던 시간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의 바닷바람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제가 평생 피하려 했던 이름이 사라지는 자리와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로 이어진다는 것. 전미경 집에 가자. 그 말이 왜 제 유산이 되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바람이 낮보다 더 차갑습니다. 영도 바닷가 쪽은 해가 지면 공기가 확 식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제 귀에 남아있던 목소리 때문이었지요. 전미경 씨 맞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름 뒤에 붙은 시가 낯선데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센터 노트를 덮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영도대교 쪽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저는 늘 일하는 얼굴로만 살았으니까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얼굴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쉰을 훌쩍 넘겼을 겁니다. 단정한 코트, 너무 화려하지 않은 구두,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무심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미경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그 행동이 익숙하게 단단했습니다.
공무원이나 회사 쪽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정훈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정훈. 그 이름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정훈 씨요? 예. 예전에 울산에 계셨지요. 울산. 그 단어가 나오자 공기 냄새까지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철 냄새가 나는 새벽.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가 뱀복도. 그곳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찾으셨던 게 있어서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야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찾던 게 뭘까요? 정훈이 왜 저를 찾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저는 습관처럼 현실적인 질문부터 꺼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조심스러웠고 저는 끝까지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차갑게 굳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저는 늘 이렇게 됩니다. 손부터 굳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펼치는데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방문 시간, 박만수 어르신 병원 동행, 이금래 어르신 식단 조정 늘 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남자의 말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가장 먼저 정훈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전 사진, 연락처, 울산에서 쓰던 메모장. 그런데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정리하면서 일부러 다 버렸습니다. 기억까지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제가 어색했는지 언니는 한참 어머, 미경아? 를 반복했습니다. 언니 혹시 서정훈 씨 기억나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이? 그 안전관리?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정훈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그 사람 얘긴 내가 괜찮겠어?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정훈이 그때 내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너 찾았어. 근데 너 연락처도 없고, 아휴, 그 사람도 참. 언니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갑자기 무거운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한 분이 전화를 걸어 왜 약이 어제와 다르냐고 따지셨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일정이 바뀌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수습하며 웃었지만 속은 계속 헝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싫었습니다. 설명하고 사과하고 다시 정리하는 동안에도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찾으셨던 게 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카페에서 만난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는데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다. 절차다. 사실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확인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남긴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해달라고 했던 것들이요. 왜 지금이죠? 관계 정리가 늦었습니다. 가족 쪽에서요.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정훈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말을 꺼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정훈 씨 결혼했습니까? 남자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정훈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훈은 늘 혼자였고, 늘 조용했고, 늘 단정했습니다. 전미경 씨라고 불러주던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제 마음 어디를 정확히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서류를 보시면 정리되실 겁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괜히 목소리가 떨릴까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내일 저녁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제 노트는 책상 위에 열려 있었는데 오늘 날짜 아래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냥 과거일 뿐인데, 그냥 확인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현재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일 같았습니다. 정훈이 결혼했다면 그 가족은 누구일까요? 왜 저에게 연락이 왔을까요? 정훈이 남긴 서류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펜을 들고 노트 맨 위에 적었습니다. 확인하자. 피하지 말자. 내 이름이 다시 불렸던 이유를 내가 직접 끝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 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으로 서겠다고요. 내일 저녁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가 잊었다고 믿었던 세계로 저를 다시 데려갈 겁니다. 울산의 새벽 형광등 복도, 그리고 전미경 씨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약속 장소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말한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는 말이 그날따라 무겁게 들렸지요. 저는 다음날 저녁 남자가 보내온 주소로 갔습니다. 부산 서면도 남포동도 아닌 낯선 상가 건물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쇠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엔 사람 발자국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저는 손가락을 꼬며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어제 그 남자였고 안에는 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제 또래쯤, 머리는 단정했고 코트깃을 제대로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이 흐트러지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서정훈 씨의 배우자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훅 내려앉았습니다. 배우자라는 단어는 머리로는 준비했는데 몸은 준비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허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 짧음이 더 아팠습니다. 짧은 인사가 서로를 얼마나 멀리 두는지 알 것 같아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이 시간은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미경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봉투의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함이 이상하게 무섭더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생전에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저는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제가 뭘 확인해야 합니까? 그때 수진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훈 씨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예. 다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전에 남자가 말을 받았습니다. 정훈 씨가 울산을 떠난 뒤 해외 공사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후 행적이 불분명합니다. 실종 처리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요. 살아있는데 연락이 끊겼다. 실종, 절차. 제가 평생 가까이 두지 않으려 했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데도 제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식입니다. 감정은 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겉은 더 조용해집니다. 수진 씨는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려고 컵 손잡이를 더 세게 잡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했으니까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겨우 묻자 남자는 서류 봉투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정훈 씨가 남긴 메모에 전미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인 채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그 말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내 이름이 끼어 있는 걸 마주하는 것. 저는 서류 봉투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먼저 도망갔습니다. 저는 정훈 씨와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관계가 어떤 형태였는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훈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남긴 것들이 있고 그 안에는 가족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진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훈 씨가 그걸 남기고 사라졌어요. 잠깐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남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많았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죠가 들어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려 있으면서도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자꾸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제가 무너질까봐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는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센터 노트를 폈습니다. 습관이 저를 붙잡아 주길 바랐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은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하던 방식, 정리하고 연락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정우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남긴 전미경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칼처럼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센터는 더 어수선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은 갑자기 방문 시간을 바꾸자고 했고 어르신 한 분은 낯선 요양보호사를 보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가 갈게요를 반복했지만 속은 자꾸 텅 비어갔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는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투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사람답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서류 몇 장과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류는 내용이 복잡해 보였고 저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은 글씨가 짧았습니다. 정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글씨도 반듯했거든요. 미경 씨,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부탁이 있어요. 내가 사라진 이유를 내 집이 아니라 내 어머니에게 먼저 전해주세요. 그분이 당신 이름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그분이 당신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게. 저는 종이를 쥔 손이 굳었습니다. 내 어머니, 정훈의 어머니가 있다는 뜻. 그 어머니가 누군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정훈이 결혼한 뒤의 삶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훈은 사라지는 순간에 제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왜요? 왜 하필 저에게요? 제가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훈을 찾을 실마리도 없고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 저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울산으로 간다. 정훈의 어머니를 만난다. 내 이름이 다시 불린 이유를 확인한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을 내가 지키겠다고요. 누군가의 비밀로 숨지 않겠다고요. 정훈이 남긴 부탁이 무엇이든 저는 그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내일 아침 저는 기차표를 끊을 겁니다. 울산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을 두드리게 되겠지요. 그 문을 열면 어떤 얼굴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저를 기다릴까요? 제가 붙잡은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위기를 넘어야만 제 삶도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요. 울산행 기차표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요. 저는 센터 책상 위에 놓인 스케줄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오전 방문, 박만수 어르신 병원 동행, 이금례 어르신 식단 조정. 제가 빠지면 누군가는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정리부터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단체방에 짧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하루 제가 자리를 비웁니다. 일정 변경은 제가 지금 정리해 둘게요.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원장님, 어디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개인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길게 말하면 흔들릴까 봐요. 울산역에 내리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부산 바람은 젖어 있는데 울산 바람은 마릅니다. 공단 쪽에서 나는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고쳐 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철제 구조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풍경 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훈의 내 어머니는 울산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류 속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문, 그 문 앞에 섰을 때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두드렸습니다. 3번, 일정한 속도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말려 있었고 회색 니트 위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닫지만 눈가에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전미경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잠깐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제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정훈 씨가 남긴 서류가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먼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만 저를 봤습니다. 정훈이는 어디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나오자 그분의 입술이 얇게 눌렸습니다. 모르면서 왜 왔어요? 저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닫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집안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정리된 공기. 사람의 손길이 닿아도 감정이 남지 않는 공간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그걸 보니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정리로 버티는 사람. 그분은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려는데 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훈이랑 무슨 사이였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울산에서 일할 때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정훈 씨가 제 이름을 처음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컵을 들여다 말고 내려놓았습니다. 정훈이가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 어제 알았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와요? 저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가 어머니께 먼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실 것 같아서요. 그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눈물이 맺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애는 늘 자기 기준대로 살았어요. 사람한테도 기준을 들이댔고, 어머님도 그러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정훈이를 지키려면. 그 말이 갑자기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말 속에 있는 마음. 저는 요양일을 하며 그런 말을 자주 받습니다. 거칠게 말하지만 속은 다르다는 거요. 저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중간에서 전달한 분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훈 씨가 맡긴 원본은 따로 보관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절차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통화 기록, 마지막 목격 그런 것부터요. 그분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저는 손바닥을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종 관련 절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할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통화 내역 발급. 저는 센터에서 하던 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말이 적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고 날짜를 정리하고 기억나는 것을 짧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1년 전 2월이었어요. 그때 정훈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별말 없었어요. 일이 길어질 것 같다 그 정도. 우리는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서 그분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적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제게는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그분이 밥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릇 2개, 밥 2공기. 그분은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 애가 그랬어요.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을 붙잡는 데는 이유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정훈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요. 그날 밤 수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절차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수진 씨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엔 같이 합시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제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전미경 씨.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분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경 씨, 미안합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정훈이 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이어 말했습니다. 정훈이가 남긴 원본 서류 아마 서울 쪽에 있을 겁니다. 그 애가 믿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이요? 예. 거기로 가야 합니다. 희망은 늘 이런 식으로 옵니다. 큰 문장이 아니라 작은 정보 하나. 막혀있던 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 저는 센터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산역으로 가는 길, 어머님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짧게, 무겁지 않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 왔을 겁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은 아직 멀지만 적어도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훈이 남긴 진짜 뜻도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서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서울로 갑니다. 원본 서류가 있는 곳. 정훈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직 넘어야 할 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을 들고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겨울에도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자꾸 낯설어서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영도에서 제 일만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서류와 어머니와 실종이라는 단어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덜 흔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훈 어머니는 전화로 한 번 더 주소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서울 종로 쪽이에요. 정훈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혼자 가도 괜찮겠습니까?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 이번엔 혼자 하지 말아요. 그래서 수진 씨도 함께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 수진 씨는 두 손을 모아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경 씨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번쩍이는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종로의 오래된 건물 5층,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상담 중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문 앞에는 낡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훈이 믿었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불필요하게 과장되지 않는 곳.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미경 씨 맞으시지요? 그 말이 또렷했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잠깐 시선을 수진 씨에게 옮겼습니다. 그녀도 제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남자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정훈 씨가 1년 전쯤 맡기고 간 자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미경 씨에게 먼저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저는 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서류가 정훈 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될 겁니다. 서류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나 거액의 재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정훈이 해외 현장에 나가면서 겪었던 부당한 일, 동료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훈이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모든 책임을 덮어쓰지 않기 위해 법적 정리를 준비했고 최소한의 증빙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남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름이다.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한 줄씩 읽다가 결국 눈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까지 혼자였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정훈이 있었고 수진 씨도 모르는 정훈이 있었습니다. 정훈은 결국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버린 사람. 법무사 남자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늦게라도 읽어야 한다고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읽어도 됩니까?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같이 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 읽고 나서는 서로에게 남길 말을 먼저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상하게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 씨 이름을 들으면 화부터 났지. 알아. 근데 엄마,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사람으로 불러준 사람이 미경 씨였어. 엄마가 미경 씨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유산이야. 엄마가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엄마도 나도 오래 그 방식으로 서로를 다치게 했으니까. 편지를 읽는 동안 수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이 꽉 막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전해야 했으니까요. 울산 아파트 문 앞에서 수진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선 걸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어머니의 눈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왔니?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훈 씨가 남긴 겁니다. 어머님께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손에 쥐고도 한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물을 끓여 컵을 2개 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마른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끝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미경 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내가 미안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대신 손바닥을 천천히 펴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치 여기 앉아 있어도 된다는 표시처럼요. 내가 사람을 너무 오래 조건으로만 봤지요. 정훈이도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가 아는 남편만 붙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진 씨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그 말이 나오자 수진 씨의 눈에 아주 얇게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근데 이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정훈이 당장 돌아오지도 않았고 실종 사건이 영화처럼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변화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 다시가 서류를 보완했고 수진 씨는 통화 기록과 현장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 연락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2사람에게 공유했습니다. 셋이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회복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어머니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분이 제 외투깃을 손끝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미경 미경 씨. 이름이 2번 나왔습니다. 처음엔 풀네임, 다음엔 부드럽게 줄인 이름. 그 변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내일 해요. 너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정훈이 돌아올 때 내가 서 있어야 하니까. 부산영도 센터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저는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오늘은 죽방 공기. 박만수 어르신, 기침 줄어듦.
이금래 어르신, 손을 오래 잡아달라 하심.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는 마음이다. 내 이름을 불러준 그 마음을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건넨다. 그날 저녁 저는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괜찮으셨지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아니, 미경 씨.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예, 저 미경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빠르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버티고 마음으로 남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세대가 달라도 서로에게 건넬 수 있다는 걸요.